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공공 퍼블릭 글로벌 퍼블릭 헬스 섹터와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또 이제 역할들을 좀 한번 접하게 됐다면은 또 아카데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이런 국제보건 분야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이 또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서는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고민들을 좀 풀고 있는지 사실 국제보건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세 번째 소개를 드릴 박영수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퓨어한 인류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트레디셔널하게 생각하는 국제보건 활동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오늘 이제 또 이제 학자로서의 또 측면에서 의사가 국제보건 영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해 나가는 접해가는 또 역할해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선생님께서는 그 의대를 졸업하시고 임상 의사는 하지 않으셨고 그 공중보건의로 또 이제 근무를 하신 후에 보건학 석사 공부를 잠깐 또 런던 스쿨 디스턴스 과정을 하셨지만 바로 인류학 석사 서울대와 서울대에서 인류학 석사 과정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의료 엔트로폴로지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박영수 선생님은 아예 인류학과를 아예 가셔서 의사로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유니버시티 오브 칼리지 런던 등의 이제 그 글로벌 AMR 리서치 팀에서도 같이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고 현재는 하버포드 칼리지라는 곳에 그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영수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해버포드 칼리지의 헬스 스터디스라는 이제 뭐 의료 인문학과 뭐 보건학의 경계에 있는 그런 학과에서 이제 전임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국제 보건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커리어라서 당연히 빈곤하고요. 네, 뭐 별로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 아주 비할 데 없이 빈곤해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거의 친구들 연봉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왜 이 문화인류학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원래 이런 국제보건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 국제보건 포럼 동아리라고 그 이윤상 선생님 만든 동아리도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뭐 국제본이고 뭐가 다 때려치고 그냥 성형외과 서브 인턴십에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윤상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 책이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국제보건 활동가로 살았던 폴 파머와 이제 짐 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 제목부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이 그 문화인류학을 또 현지에서 연구하고 감염내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그런 국제보건의 어떤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을 바꿔가고 뭐 뭐 결핵의 2차 약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고 그런 활동을 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화인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원래 이 책의 원제는 Mountains Beyond Mountains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 넘어 산이라고 번역됐으면 제가 이 길을 택하진 않았을 텐데 그 그리고 이제 그 폴 파머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줘라는 책이 김관욱 선생님이라고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영국의 더럼 대학에서 그 인류학 박사학위를 하신 그 분이 지금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신데 김관욱 선생님이 그 폴 파머를 이제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좀 쓰신 쉬운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폴 파머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폴 파머 선생님을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스탠포드에 한번 그 박사 논문 심사하러 오셔가지고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보스턴 인근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 질환 있죠. 폴 파머 디지즈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폴 파머처럼 국제보건 활동하고 그런
인도주의적인 뭐 활동도 하면서 학술적인 활동하는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미국에 몇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의 롤 모델인데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국제보건 의료 인력에 관심 갖게 됐다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러면 양태현 선생님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본과 4학년 때 세계보건기구 인턴십 할 기회를 찾다가 이제 김로코 선생님이 쓴 글을 읽게 돼가지고 김로코 선생님이 그때 이제 유럽의 환경보건센터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 가서 거기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정욱 사무총장이 한번 서울대 의대 강의원 오셨을 때 생전에 계실 때 한번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국제보건에 관심도 갖고 서울대 국제보건 포럼이란 동아리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제보건 전문가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의대를 다닐 때 그 진로가 거의 매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번 주 진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의대 또 본과 다닐 때 라오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연세대 겸임 교수로 계시니까 안동일 선생님이 라오스의 세계보건기구 그 사무소장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남태평양 지부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또 연동일 선생님 활동도 보고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인도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공부할 때 휴가 내서 캄보디아도 가고 그래서 이런 국제보건의 현장들에 가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다르고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화인력을 공부하고 나서는 조금 더 자주 이제 연구나 어떤 그 단기 그 컨설팅 프로젝트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가서 연구할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나 나미비아, 우간다에 가서 연구하고 필리핀에서도 잠깐 연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공중보건사로 군복무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때 질병관리본부 티오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보건복지부 티오를 썼다가 그 뺑뺑이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충주구치소 보건의료과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제 공공의료 확충팀에서 이주노동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고 그 공부해 하면서 또 이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의 그 디스턴스 러닝으로 석사를 했는데 그 아무래도 직접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원격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러닝에 디스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사를 마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때 이제 공부할 때 또 그 박상민 교수님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이랑 그 세터민 관련된 연구를 같이 해서 또 이런 이주 노동자나 세터민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해 볼 때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울대에서 인류학 석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질병 경험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서 석사 논문 썼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에티오피아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거기서 이때 진행됐던 어떤 국제보건 사업 현장에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현장 연구했을 때 사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았는데요. 이 현장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냄새를 잘 못 맡았는 게 그 동네에 그 발효된 음식들을 먹는데 큰 재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그런 축농증 같은 것들이 또 새로운 그 인류 학자로서 자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 언어를 배우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서 이제 1년 넘게 살면서 그분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분들이 그런 국제보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그 베를린 자유대에서 처음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그 런던에 있었을 때의 호닥인데, 이때는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그 유럽의 여러 연구기관들이랑 그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서 그 유럽연합 펀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종 전염병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박사를 받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온 그 기관 이제 미국의 해버포드 칼리지라는 대학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인문학이라든 아니면 뭐 역사적 기록과 트라우마 혹은 뭐 전염병과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이 인종 차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다양한 그 문화인류학적인 그리고 뭐 보건학적인 수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런던에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소나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이제 Social Science Network Against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Antimicrobial Resistance라고 이제 그거 약자인데, 아무튼 저희가 원래 연구했던 거는 원래 콩고에 있던 에볼라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콩고 동부에 그 내전 때문에 그 IRB를 통과를 못했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연구자들이 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우간다에 와 있는 콩고 난민들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에볼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코비드 19이 터져서 그 연구의 모든 주제가 코로나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우간다로 건너갈 때 그 에볼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이런 뭐 거기 몸에서 이런 혈액이 나온 적이 있느냐, 혹은 뭐 지난 3주 사이 에볼라 환자를 만나거나 뭐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에볼라 연구를 할 때 참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에피데믹에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그런 그 전염병 통제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학자들이 그런 현지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은 이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제 그런 국경이 크게 의미가 없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염병이 퍼졌는데, 특히 그 에볼라가 터졌을 때도 실은 이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국경에서 터졌는데, 기니의 수도보다 오히려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프리타운이나 그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라는 그런 수도에서 그 슬럼 지역에서 에볼라가 훨씬 더 빨리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국가의 경계보다는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따라서 전염병이 이동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전염병 통제에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를 보니까, 이제 국가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내전이나 그런 폭력적인 경험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계속 어떤 인터벤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불신을 더 가중화시키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혼란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기들만의 그런 치료나 어떤 통제 방법들을 개발해냈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PPE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리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숨기고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이건 우간다에서 있었던 그런 에볼라 당시에 그런 에피데믹이 있었을 때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에볼라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킬러 에피데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에볼라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거에 통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자기들 나름대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트라이어지 시스템도 만들고 커뮤니티 태스크 포스도 만들고 그런 지역사회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국가와 오랫동안 불신 관계에 있던 특히 그런 반군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기들의 맥락을 모르는 국가나 아니면 그런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와서 개입하는 것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통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에볼라 터졌을 때 그 가족들이 거기 접근도 못하고 뭐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시체가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실은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특히 서아프리카나 많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냐가 실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에볼라 때문에 직접 옛날처럼 씻어주고 뭐 키스하고 이런 장례식은 못 하더라도 그 전에도 계속 가족들이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에볼라 트리트먼트 센터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의심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시리어스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사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는 실은 다양한 그 역학들이 공존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과 뭐 이주민과 뭐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도 실은 특별히 전염병 상황에서 취약한 집단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취약한 집단들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취약성 분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런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결합해서 어떤 세 가지 다른 레벨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게 좀 더 포커스된 인터벤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콩고 난민들이 이제 우간다 슬럼에 들어와서 어떤 이런 신종 전염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도 어떤 소셜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공식적인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이 취약 집단에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치료하고 통제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핫스팟이 돼서 그런 다른 웨이브가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